더불어 생활을 바꾸는, 더불어 정치를 알려주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제 국민생활 더블, 방울수도 더블로 집행하는 진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사회인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사회자 이 작가를 밀어내고 드디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정치수다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지금 처갓집에 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더벤져스 신진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네 분 모시고 오늘의 감초 역할을 하는 손혜연 홍보위원장도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손혜연 홍보위원장 먼저 자기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뭐 제 인사나 제가 두드러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듣고 질문하시면 솔직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제 바로 오른쪽 옆에 박주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예. 자리를 아주 잘. 그 끝이야? 예? 예, 박주민입니다. 제가 그러면 붙여줄게. 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불쌍인 박주민입니다. 네. 너무 카피. 예, 하여튼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왜 말을 더 듣고 그래. 자, 이분은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보니까 오늘 가까이 처음 보는데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참 핸섬인 오기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답니다. 최강욱의 친구 오기영입니다. 최강욱? 예, 최강욱 법대 동기입니다. 전라고등학교 출신. 두 번째는 광주 아들 오기영입니다. 제 광주에서 나왔고 광주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부가 경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동부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저 정도는 했었어요. 오기영입니다. 근데 오기영 변호사는 정치 안 해도 되겠어. 이번에 잘 안 돼도 그냥 방송인으로 출연하세요. 진짜 잘생겼어. 이번에 잘 안 돼도라는 말은 굳이 안 해줘도. 본인이 아프세요? 그 얘기 들으시면 기도를 해주셔야지. 참 너무하십니다. 잘 안 되길 빌겠습니다. 방송인 해도 되겠어. 그리고 이분은 말이죠. 지금 운동권 정당과 결별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이에요. 참 걱정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참 운동인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맞죠?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네. 오랫동안 한 30년 사회운동 함께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새내기 정치인으로 한번 한국 정치를 그 소위 본진에 들어가서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민영 처장은요. 여기에서 저 빼고 얼굴이 제일 크군요. 네, 아주 오창석 아나운서하고 비교가 팠대. 어떻게 자리를 그렇게 잘 잡았어. 양옆으로 지금. 네. 자, 우리 이 시대 참 젊은이. 네. 오창석 아나운서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안가가 낳은 최고의 스타죠, 사실은. 네, 안가 베이비. 안가 베이비고 사실 여기 올 때마다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젊은 투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영입 수험번호 16번 오창석입니다. 16번이에요? 네, 16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몇 번이었지? 저는 발표될 때는 17번, 18번으로 발표가 되는데 오늘 정리된 명단은 20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왜 밀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안정권이 16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비례는 아니니까. 비례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예의가 아니야. 비례. 여기는 비례고 무관합니다. 네. 오늘 있잖아요. 제가 정보에 의하면 오늘 영입 인사들이 다 모였답니다. 다 불러 모았대요. 총선기획단장이.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고 저희들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모였는데 이제 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얘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입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당이 어려울 때 대부분 다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또 야당 지지자 하시는 분들이 당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야당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차마 못 하셨던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그래서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우리 야당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 분위기는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준비 없이 이렇게 좀 시간은 또 흘러가게 됐고 이제 와서는 좀 결정을 하라. 너희들이 좀 알아서 결정을 하라라는 식으로 좀 얘기.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할 때는 불러가지고 네. 우리 써먹더니 지금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냐 이런 거죠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취지의 말씀들 좀 많이 그런 하셨습니다. 불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불만 갖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그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그게 당에서 뭐 지침을 내려주나요? 아니면 당에서 쓰는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정청래 정치 선배에게 이분들 다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리예요. 그럼 이분들 넷이 아까 거기 다 가셨어요? 다 갔다 왔죠.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참 젊은이가 거기 안 가면 어떻게 예의 없이. 부산에 있었는데 KTX가 전석이 매진됐어요. 아침부터 그래? 오후까지. 네. 그랬겠죠. 오늘. 결석했네, 마지막에 그러면? 하니까. 네, 저는 오늘 처음 결석했는데. 네. 그러면 결석 사유서를 당에 제출하세요. 날 사유서 그랬어요? 제출합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공기가 팍 쓰네요. 의외로 그랬어요? 아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였구나라는 느낌을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쭉 하면서 단 한 명에게도 어떤 약속을 안 했어요. 자리 약속을. 네.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와서 하여튼 순진한 분들이야. 문재인 대표 눈 보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대부분 이런 순진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한 달 정도 지금 활동을 한 거죠. 예. 우리 오기영 변호사는 오늘 뭐 어떤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예. 제가 1월 10일 입당을 했고 그 뒤로 지금 약 한 달, 만 한 달 좀 더 됐네요. 불만이 뭐냐면 이번 선거의 초점은 호남이고 호남 중에 광주입니다. 광주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출하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고민하신 분들, 우리 당의 애정을 갖고 있으신 분들, 전략을 고민하신 분들 제발 좀 광주를 봐주세요. 그거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지금 당의 핵심이 손혜원 정청래거든. 정청래 손혜원이 그런 얘기 지금 하세요.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 광주에. 광주에 관심 많이 네.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네. 사람들이 진단물이 들어요. 진담으로 들어요? 네, 여러분 진담으로 들어주세요. 자신 있는 네, 거예요. 김민영 않아요? 우리 처장님. 예. 저도 사실은 광주를 집중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출마를 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현재 가보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일정한 격차가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당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탈당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시당이 사실은 마비 상태였어요. 그동안. 예. 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얘기는 하지 말자고. 여기서. 예. 국민의당은 뭐 후보들이 대여섯 명씩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광주 분위기를 막 휩쓸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위기를 돌파할 좀 화끈한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화끈한 전략은 간단해요. 제가 돌아다니면 돼요. 광주에 가서. 아니요. 제가 부탁, 호소, 당부, 때를 좀 쓰고 싶은 것은 광주에서 선거 지면 네. 우리 당이 선거에 이번 총선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광주는 8석이지만 이게 특정 지역구별로 구분되는 게 아니니까 광주는 전체로서 선거를 하는 거다. 광주 선거 관심 가지셔야 되고 광주 선거 지면 힘들다. 그래서 계속 때를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참 해결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결사가 결석한 예언자 아닙니까? 오창석 여기에 대해서 네, 아나운서. 모두가 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이 특히. 자, 오창석 걱정하지 아나운서는 마세요.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참석했다면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름 부산 상륙 작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영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네, 좌우의 날개로 이렇게 아래서 치고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코너는 지금부터는 이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절대로 만연체를 쓰지 말고 간결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오창석 아나운서. 좌우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네, 좌우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고 그렇게 좌우명으로 살아왔고 지금 제 꿈은 조금 더 우리 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 꿈은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얘기하나? 이게 마이크에 잘 들리게 하려고. 여기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편집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다음 김민영 우리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미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일종의 우리 사회의 기득권 네. 체제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쉽게 말해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화두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연대 활동의 핵심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를 감시하는 활동, 정치를 바꾸는 활동 여기에 거의 한 20년 감시 많이 했죠.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심지어 이제 낙천 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떨어뜨리는 운동도 벌금까지 같이 맞아가면서.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저를 쉽게 설명하면 정치를 바꾸고 싶은 운동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핸섬인. 예. 예. 과학자가 꿈이었다가 학생운동하다가 변호사가 된 그래서 이제 정치의 새내기 우경입니다. 제가 본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자연대 해양학과 8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제가 광주에서 올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자마자 학생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하다가 자연대는 안 되겠다 해서 한 학기 마치고 과를 바꿨습니다. 네. 시험 다시 봐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게 잘 찍어가지고 네. 법대 들어갔는데 역시 꿈이 학생운동이었기 때문에 꿈이 학생. 대학 시절에는 꼴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저희 과 저하고 같네요. 예, 저도 꼴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법대에 다녔던 게 인연이 돼서 그 징역 살다가 보니까 형사 피의자의 권리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보다가 볼만하네, 읽을만하네. 그래서 나와서 뒤늦게 사시했습니다. 사법시험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1, 2, 3차 3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3차도 다음에 떨어져요? 면접에서 떨어지셨구나. 예, 면접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문민정부 때 저희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다 사면복권을 해줬는데 저는 복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복권이 시켜줄 줄 알고 이제 순진하게 복권을 예상하고 이 자격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무대뽀로 시험을 공부를 했고 이제 3차 시험 보는 그날 자격이 없어서 떨어지고 면접장을 못 가고. 자, 1분 초과했습니다. 발언 중지해 완전 주세요. 재밌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차부터 다시 봤죠. 그래서 1년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차 보는 날은 그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그거 알고 하신 거예요? 예. 3차 시험 날짜가 딱 넘었더라고요. 그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기영 우리 변호사는 후에마이 그러니까 자기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게 그거지 뭐. 아, 예. 저는 제 스토리가 제일 그런데 묻게요. 예. 그러면 문광명 그때 총학생회장 할 때 같이 했었나요? 문광명 총학생회장이 밖에 가 있고 저는 안에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 예. 사무국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사무국장이? 총학생회. 총학생회 그때 문광명 예, 총학생회장 때. 저희가 다 동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광명 전 총학생회장이 뭐가 사무치임을 합격하고 뭐가 됐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운동권도 이제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구만요. 그렇죠. 광주에서 뭐 하셨어요? 그때 광주 때 무슨 학생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5.18 그러니까 때. 광주 도청에서 한 150m 된 데가 제 집이었어요. 남쪽으로. 그래서 다 봤죠. 이게 불이 타는 거, 차가 이제 불이 타는 거, 총 쏘는 거, 사람 죽은 모습들. 그 봤죠. 상무대도 직접 갔었나요? 상무대가 아니라 그게 그 체육관이 안에 있어요. 체육관. 도청 바로 옆에. 상무관. 그렇죠. 거기를 가봤죠. 그러니까 시민군이 다 이 정리를 했을 때 거기 돌아다니고 또 전남대학교 병원에 제 여동생이 그때 이제 입원해 갖고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이제 바뀌니까 집에 숨어 있었고 막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학들 가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면 자연스럽게 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렇다고 꿈이 학생 운동이라는 것은 좀 재밌네. 과를 바꿀 때 네. 제가 이제 해양학과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학생 운동은 사회학과가 제일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사회학과는 배우는 것도 학생 운동 관련된 거고. 그렇지. 그 전공 서적이 운동권 서적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를 사회학과로 바꾸려고 했는데 찍기를 잘해가지고 부모님 설득하기 좋지 않습니까? 네. 법대 간다. 법대 오케이 지원해 주시니까 좋다고 해서 갔죠. 근데 법대 졸업을 꼴찌로 해가지고
좀 그런데도 사법시험은 통과했어. 2번이나. 이제 뒤늦게 했습니다. 뒤늦게. 예, 뒤늦게 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그러면 몇 학번이야? 저는 9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선배님이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오기영 선배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뉴스로 보도도 되고 또 마침 비슷한 케이스가 한인석 교수님이에요. 한인석 교수님도 복권이 안 돼가지고 결국 3차 면접에서 떨어지셨었거든요. 근데 한인석 교수님 그 뒤로 이제 교수의 길을 걸으셨고 이제 오기영 선배님은 이제. 근데 하여튼 관악 출신들 하여튼 반성할 점도 많아요. 선배들 때문에 그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지금. 네? 서울대 출신 중에서. 네. 근데 예. 박주민 변호사는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지. 일단 고개 숙이세요. 서울대 출신들. 예, 예. 자기 소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박주민 변호사 후회만 안 했잖아요. 안 했어?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이렇게 존재감이 나왔어요. 부족해. 이렇게. 하세요. 아니 갑자기 또 그러니까 좀 남들처럼 해야 되는데. 예. 예. 저는 그 국민분들이 쉽게 정치를 감시하실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비판하실 수도 있도록 많은 제도들을 마련해서 진짜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이름도 상당히 잘 됐어요. 박주민.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정치를 하시려면. 네.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네. 주민입니다. 예. 굉장히 쉬워요. 박주민입니다. 네, 박주민입니다. 목소리도 가끔가다 까르라. 아니야 목소리 너무 좋고요. 네. 우리 한번 지난번에 그 진짜가 나타났다 했는데 제가 박주민 변호사 팬 됐어요. 네.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좋아도 너무 좋은 티를 내더라 그때. 그냥 싱글벙글해가지고. 난 좋으면 뭐 예. 못 가려. 네. 너무 멋진 네. 변호사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에 사실 한 명씩 초대를 했었거든 몇 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겠어. 그래서 오늘 다 불러모았어. 그렇죠. 24주 걸리죠. 24주 걸려. 그럼 네. 끝나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불러모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밌더라고요. 양양자 상무 같은 경우도 영입되는 과정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씩 간략하게 말하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기영 변호사 있잖아요. 예. 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왜 누가 저를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연결됐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당에서? 예. 보자고? 예.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한 2번 보고 그냥 했는데 고민이 좀 있었죠. 네. 본래 제가 저 작년에 고민거리가 2개 고민을 던져주는 사건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 박노수 판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어요. 박노수 판사가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네. 검사였고 그런데 그분. 그 양반이 대법관 후보로 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글을 법원 내 게시판에 썼어요. 우리 당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외화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기 갑자기 한 20-30년 역사가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은 나 법원에 쫓겨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 우리 세대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해 근성이 들었고요. 예, 젊어서 딱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기성세대 그렇게 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딱 기성세대가 돼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도 못 하겠고 이제는 이 사회에서 나서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그저 젊은이들 보면 부끄럽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남북관계에서 관심이 있어서 뭔가 이제 좀 때가 되면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실 정치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기가 돼서 잠시 고민을 하고 일단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정할 때 내가 영입이 되겠다, 입당을 하겠다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제일 고민거리는 뭐였어요? 정치 자질이 있느냐 제 스스로가. 상당히 겸손하신 분이네. 왜냐하면 20년 이상 저는 다른 일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 멀리서 옛날 20-30년에 봤던 분들은 요즘 가끔 보이지만 네. 그 중간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내가 과연 이 새로운 공간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적절하냐 또 이분들의 일하는 스타일과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과 적절할 거냐 이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새내기입니다. 매일 절망하고 매일 희망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남들보다 어드밴티지가 많아. 왜 절망하세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정치를 뭔가 기대와는 좀 다른 행태들이 나타납니다. 와서 보니까 예. 벌써 그게 맞냐 틀리냐 왜 이럴까? 우리 좀
오히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영입이라고 하는 그 모양으로 들어올 때 이 헌신하고 혁신하자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헌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저런 모습이 멋지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저건 헌신일까 혁신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저랑 얘기해요. 네, 그런 여기가 영입 선배야. 네. 영입 선배. 정말 전혀 다른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40년을 일하다가 여길 들어왔잖아요. 왔는데 한 2달 정도는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 일도 아무도 저한테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근데 2달 제가 그래도 이제 눈치가 빠르고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쭉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쭉 지내는데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는 그 아주 무서운 이상한 그 이런 공기들이 제 옆을 이렇게 스쳐가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 변호사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젊었었거나 뭐 제가 좀 성숙이 덜 된 상태에서 왔으면 그때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오셔서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 해도 또 확신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하겠다라고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도 제 힘으로 뭘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제가 별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한 4개월째쯤부터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손혜원 위원장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청래 의원이 많이 찾아왔지. 도와줬어요. 그게 아니라 해결사이시군요. 그게 본인이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데 사실은 조금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오 변호사님 끝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코끼리의 발톱을 만졌고 어제는 아마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지 않았을까. 딱 그거예요. 이렇게 사후적으로 추론을 하고 삽니다. 아무도 설명도 안 하고.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몇 달 동안 느꼈던 고민을 지금 압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텐데. 그런데 저는 너무 멋진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주라고 딱 찍어서 부산으로 딱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이제 박 변호사님만 해도 걱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찍어야 되겠네. 이 시대의 참 불쌍인.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인원이 지금 이렇게 영입이 계속되고 있길래 이제는 안에서 내실을 기해야지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군가가 해줘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됐는데 이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못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느끼신 게 다 케어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니네들이 홍보하려고 우리들 불러가다가 앞에다 사진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거는 아니고 조금 이따가 우리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당내 이제 몇몇이 실제로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전 너무 보장도 없이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실제로 고민을 많이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탈날 수 있거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취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김민영 소장님은 제가 사실은 참여연대 후원 회원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훌륭하다는 것을 곁에서 많이 봤는데 어쩌면 이분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시민운동 하면서 정치권을 비판하다가 스스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결정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실제로 그 시민운동의 어떤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치적인 중립에만 매달릴 거냐. 이 정치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강구한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심판할 수 있으려면 상대당인 이 야당이 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희 조금 젊은 활동가들이 사실은 당시 박원순 변호사님을 설득하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 나가시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처음 뛰었었. 그때 우리가 박영선 의원이 우리 후보였어요, 당 후보.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장충체육관에 박영선 후보 찍으려고 당원들을 엄청 데리고 왔거든. 졌어. 박원순 변호사한테. 오후가 되면서 그 정말 정초 아주 무관한 그 젊은 시민들, 청년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애기 없고 안고 유모차 끌고 온 있잖아요. 그 부대한테 당했어 우리가. 사실은 그 2011년의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 같은 박원순 시장의 선거를 보면서 시민의 역동성, 시민의 힘 이런 것들이 정치에 투입되면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걸 되게 맛본 거였죠.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사실은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시민 정치 운동이라고 하는 기존의 시민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 말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오래 했고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시민정치운동 단체도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은 이러다 이게 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권교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이 뭔가 좀 변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번 힘을 보태서 제대로 된 변화, 제대로 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해보분직한 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오해를 하나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트위터로 이제 이걸 날렸어요. 이분들이 나온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봐달래 김민영 시장한테.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왜 들어왔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걸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좀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민영 처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없답니다. 오해였군요. 오히려 저희는 좀 물론 이제 시민 단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정치에 직접 나서게 되면 이게 어쨌든 시민들부터는 조금 공정해야 되고 뭐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엔 정권 교체가 우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쪽지 보냈던 그 트위터 분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랍니다. 네, 네 오해였습니다. 자, 오창석 아나운서. 저는 그 신넘버3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맹비난을 하면서 별명이 아주 잘했어요. 네. 그때 별명이 안카에다였어요. 안카에다. 네, 그래서 안카에다였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이 좌의 날개가 너무 힘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날 홧김에 페이스북에 나는 내년에 국회의원이라도 도전을 하겠다. 이 당이 망하는 걸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정의와 상식의 합리에 부합하는 정당이 망하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친했던 독서 모임을 한 3년간 같이 했던 지금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누구? 이동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도와서 사실 그 사람 선거운동을 좀 도와줄까 싶었어요. 예. 네, 이런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기사가 오면서 본 거 있는데 공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딩? 네. 공딩 질문입니다. 고딩, 초딩, 중딩은 들어봤는데 중딩 들어봤는데 공딩이 뭘까요? 못 들어봤어요. 네, 공딩이 공무원 딩이라고. 공무원 딩. 요즘 학교랑 상관없이 다 공무원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꿈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학이 형이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2030 연대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배지 욕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부산으로 나가겠다. 라고 했던 그 명단이 최재성 본부장님께 보고가 됐고 최재성 본부장님이 너는 따로 좀 뽑아서 인재 영입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하루 만에 결정이 돼서 이제 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얼떨결에 입당했구만. 부산 어디로 가세요? 그건 아직 못 정했어요. 조경태로 가세요.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왕 가서 떨어질 거면 제일 유명한 사람하고 붙어서 떨어지는 게 제일 이름을 많이 알리는 거예요. 손수조가 왜 이렇게 유명해져? 그러니까 꼭 거기로 가세요. 뭐 정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좋죠. 손혜원 위원장의 저 제안을 제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결정하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산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또 쪽지 보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거기서도 저한테 야단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요? 손혜원 홍보위원장 분명히 페이스북, 트위터에 쪽지 올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네.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 테니까 쪽지 보내지 말아주세요.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그렇게 조금 약간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 공이 더 커. 아이씨. 네. 공이 커. 이것도 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주민 변호사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저 얘기를 해야 이 되는데 시대에 참 불쌍해. 얘기하세요. 그 사실 뭐 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좀 많이 다녔어요. 이것저것 많이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옆에서 우연찮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정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라는 느낌은 정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라는 건 저한테는 이제 비난의 대상이었지 제가 할 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정치라는 거 자체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바꿔야 될 필요가 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 아까 김영 전 차장님이 하셨던 그런 고민들 저도 많이 했었고 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정당에 대한 책이라든지.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그 표창원 교수 같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주민 변호사는 근데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그 관여도라는 말을 해요. 관여도가 높고 낮고 자동차를 살 때는 관여도가 높죠. 그죠? 뭐 티슈를 살 때는 관여도가 낮아요. 아무거나 사도 되고. 근데 이 박 변호사님의 그 주변에는 그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쪽지도 많이 오고요. 엄청 관여해. 나 어제 또 전화 받았잖아. 말도 못해. 의정부 어떡할 거냐고 박주민 변호사. 세월호 대책위. 그렇죠. 네. 의정부 세월호 대책위에서도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주민을 살려내라. 박주민 변호사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박주민 변호사가. 그러니까 쌍차 지부장님도 제 걸 막 날리시면서 막 얘기하시고 강정 쪽에서도 뭐 밀양 쪽에서도 얘기 막 해주시고 그동안 참 문어발식으로 많이 벌려놨어. 이것저것 노상 다녔으니까요. 노상 다녔으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 곳에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관여도가 높아. 그게 뭐냐면 그 뭔가 소외되고 했던 분들이 박 변호사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영입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분이 국회의원이 돼야지만 자기들 같은 어려웠던 사람들을 또 도울 거다, 해결해 줄 거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나서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한 분이 누구냐면 유민 아빠예요. 형님. 박주민 변호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게요? 야 걱정하지 마. 그걸 끊었어요. 근데 계속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아요 사실. 근데 저는 박주민 변호사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20대 입성하면 난 보려고 표정을. 이분이요. 우리가 세월호 대책이 세월호법 하는데 내가 TF 4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 나 쳐다보는 게 어떻게 쳐다봤는지 알아요? 기억 안 나지? 전 잘 안 나요. 참 이것도 해결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야. 앞으로 두고 보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는 게 만약에 혹시나 제가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의 그 열망을 충족시킬 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걱정되는데 뭘 충족시켜 충족 못 시킨다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실망하시더라도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더 곧 끌어올리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요. 계속 그래서 그게 정치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2년에 사실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존재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시 어쨌든 이게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화두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정치연합 당시에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도 그런 당이 있었나? 나도 기억 못해.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돌직구 토론회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정치가 왜 민생 현장에 있지 않냐, 왜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의 본령인 것 같다.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내 편을 좀 들어달라.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에 좀 같이 서달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아마 박주민 변호사가 그 정치 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잘 훈련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같은 S대라고 지금 서로 밀어주게 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하죠. 네, 여기서 또 제가 이거는 까고 가야 돼 내가 이거. 박 변호사를 편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여기저기 하고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지지난주부터는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네. 저한테 전화 걸어갖고 제가 선대위원이잖아요. 여보세요. 박주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하면 어떡해. 나 웃겨가지고 내가 무슨 홍보한다고 들어간 사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야 이게 전염이 굉장히 이 전염성이 아니 나는 강하구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당에 뭔가 의견을 내고 개입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뭐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요. 좋은 사람을 어쨌든 정당이 영입하고 그들을 좀 훌륭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세 분은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반성해야 돼.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나 스스로 반성들 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없어 팀 중에. 이 작가님 전화 안 왔나요? 이 작가가 했어. 아이고 다행입니다. 한 명 이 있다. 작가가 아이고 한 명 있다. 오창석 잘 부탁한다고. 다행입니다. 근데 오기영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저는 계속 박주민 잘해달라고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면 더 만족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요 페이스북이나 이 쪽지에 오는 거요 다 메모해요. 제가 메모를 해서 제가 해결할 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누구 다른 분한테 드려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문자 써갖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안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칭찬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다른 관점의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다 그 감사 제가 메모도 보내고 그러는데 제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이게 대중은 좀 알거든요. 그리고 이 대중한테 통하는 이 컨텐츠가 뭔지를 저는 알아요. 어떤 게 사람들을 그건 확실해. 감동시킨다는 거를 알기 그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 이렇게 딱딱 걸려 들어와요. 그러면은 골라서 이제 하고 하는데 이 지금 누가 그랬죠? 거기서 뉴파트에서 그랬나? 그 정치 방언이라고. 네. 그 말 진짜 맞아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오신 새로운 영입 인재분들이 이 정치를 바꿔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에 계신 이렇게 구태 정치인들도 다 바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 코너 갔고요. 그 다음 코너는 뭐냐면 이거는 빨리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30초 안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것. 이거는 30초 스피드하게. 먼저 잘할 수 있는 것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걸. 그건 내가 지적할까 그러면? 이거 잘못할 것 같다? 아니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할까? 본인이. 아니 먼저 잘하는 것부터 뭐 하고 싶은지. 자 그럼 준비가 가장 안 된 박주민 변호사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한 가지 딱 골라. 하고 싶은 거. 가장 잘하는 것하고 가장 잘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연락 오면은 가는 거 귀찮아지 않고 여보세요. 네. 본인이 그렇게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손혜원 홍보위원장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야. 국회의원은 참 잘할 것 같대.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법을 만드는 거. 그렇지 법을 만드는 거. 그랬잖아요. 입법 능력.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합니다. 그동안 몇 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입법 운동은 여러 가지 했었죠. 뭐 참여연대나 민변 통해서 입법 로비를 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고. 입법 로비? 그러니까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공익 로비라고 합니다. 공익 로비. 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법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들 많이. 박주민 변호사는 내가 봤을 때 인천 갔었잖아 그때. 네. 그때 뭐 외국과의 조약이 실제로 너무 이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그리고 모법에 위반되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을 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는. 참 저는 입법인이야. 약자를 위한 그런 법들 그게 더 좋던데. 약자를 위한 입법. 네. 자 박주민 시간은 다 갔어요 이제. 그 다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 오창석 아나운서. 기습 공격당했지. 제 차례가 아닐 줄 알았는데 저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의원이 되면 가장 대학생 취준생의 마음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지금 잘하는 걸 얘기하라니까. 지금 잘하는 거요? 응. 누구를 만나도 저는 비율을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참 아부인이네. 아부라기보다는 뭐 수능. 네, 손금 있어요 없어요? 손금. 손금이 별로 없어. 네. 자, 그러니까 손금 뭔 상관이에요? 남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다. 네, 그거죠? 네. 네, 그랬어요. 국민의 비유로 해야지. 자, 김민영 처장 우리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저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거의 정청래 과네. 저는 정치인 개개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면대가 한 20년 됐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는 네.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서 제일 강한 정당, 제일 정당.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정당이 되죠?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도 예. 몇 가지만 하나를 꼽는다면 3개만 해주세요. 3개 꼽을 시간이 없어 지금. 괜찮아. 시간 많아. 저는 당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예. 그리고 당원과 시민의 경계를 허물어서 시민이 어떻게 정당으로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도록 만들 거냐 이 시스템을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위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늘 리더십만 이야기하는데 팔로우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앞으로 실천하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기영 변호사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스코어. 제가 좌뇌를 좀 잘 씁니다. 좌뇌? 우뇌는 좀 약하고요. 네.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이런 네. 정도로 좌우의 그 감성과 이성에 대한 좀 좌쪽 이성 쓰는 거 잘합니다. 예. 좌뇌 능력이 뛰어나다. 글쎄 말입니다. 이제 우뇌의 감성적인 걸 좀 키우고 싶습니다. 자, 2개를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손혜원 홍보위원장. 아, 자꾸 얘기하지 마.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지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좌우가 균형이 딱 반반 정도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은 제가 필요할 때 좌우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훌륭합니다. 예. 그걸 60이 돼서 알았어요.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가장 큰 장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능력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걸 크리에이티비티 옆에서 하려면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한다면 유니크지. 그게 좀 뛰어나. 유닉. 어쨌든. 아니, 자, 그러면 지금 자네가 얼마나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 이걸 물어보면 분명히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비할 시간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좀. 내가 진짜 제일 못하고 제일 약점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약점을 얘기해야 돼. 예? 오기영 변호사 약점이 뭐예요? 원래 보통 면접 때 진짜 약점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김빈 아시죠? 네. 김빈 씨랑 그 플래시몹을 연습할 때가 있었죠. 몸치였어요? 처음에 따근데 광주에서 더불어 콘서트 하기 바로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하는데 그때 음악을 딱 틀고 춤을 추는데 그 동작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김빈 씨는 음악이 바뀌면 거기에 몸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음악이 바뀌면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김빈의 동작을 보면서 따라서 바꿔요.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김빈 디자이너가 틀리면 뒤에서 다 틀려요. 아, 그래? 그러니까 오기영 변호사는 몸치다. 몸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민영 처장은? 저는 좀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부끄러움?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나서는 거 싹 즐기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서 사람들과 속닥속닥 하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하고 뭔가 기획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나서기 뭐 이런 거 나서기를 잘 못한다. 이게 좀 나서기? 예. 정치인이 나서기 전문가가 그러니까요. 문 대표님도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약간 저도 근데 문 대표님은 은근히 즐겨. 카메라 들으면 웃어. 그건 잘하더라고. 그게 이제 한 3, 4년 되니까 문 대표님도 많이 이제 훈련이 되신 거죠. 이렇게 우울하다가도 카메라를 쓰면 싹 웃는 게 그 모드 전환이 빨라졌어. 문 대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저도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난 이게 진짜 약점이다. 오창석. 저는 비위를 잘 맞추다 보니까 맺고 끓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비상한 얘기 계속 하지 말고 약점.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맺고 끊는 걸 잘못한다. 네. 이거는 손혜원 홍보위원장한테 개인지도 받으세요. 근데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맺고 끊는 거를 잘못하는 것보다 비위를 맞추는 게 나쁜 것 같아요. 비위를 왜 맞춰?
약간 두루뭉술하게 다 그게 이게 친하고 뭐냐면 싶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앞으로는 다 좋은 거 아니라 지금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이렇게 하세요. 스킨십이 강하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용어를 바꿔야 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지민 변호사. 네. 저는 이제 뭐 약점이 많을 것 같아. 약점 투성이에요. 사실은 약점 투성이고 그래서 사실은 뭘 말할까 지금 하도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약점 중에서도 지금 뭔가 정치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약간 저도 부끄러움을 좀 타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약간 시간이 좀 부끄럼 타는 건 약점이 아니야. 필요한. 근데 박지민 변호사는 보니까 약점이 많은 게 약점이네. 약점이 많은 게 약점이죠. 그 공부 잘하는 거 빼고 다 약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서툴러요. 제가 매사 굉장히 서투르고 사람 대할 때도 보면은 이제 투박하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제 마음이 약간 투박하게 전달이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전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분위기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전사. 뭐 약간 이상합니다. 예, 이후에 야당이 투사가 될. 자,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궁금한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통 질문인데 이제 당에 이제 오기 전에 정말 정치권 이런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잖아요. 그 텔레비 이런 데 나오면 느리게 얘기하는 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거. 그리고 항상 보면은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정치인들 보면 하루에 몇 번을 봐도 다 악수를 해. 근데 나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그냥 눈인사 하면 안 되나? 근데 왜 꼭 악수를 해야 되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악수를 안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악수를 막 하기 시작해서 아무나 보고 악수해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막 악수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왜 웃어? 우리 아들하고도 악수해. 아들 갔다 올게 하고 악수해.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창석 아나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저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불친절할까? 이게 마케팅 관련된 설명이에요. 불친절할까? 네,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뭐 나라에 관심도 없고 왜 그딴 걸 놀러 가냐 투표 날에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인이 많이 놀러 갔구나. 저는 다 투표했죠. 그랬어? 저는 잘했어. 투표했는데 어쨌든 그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두 번째는 손혜원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다 바뀌긴 했지만 마케팅 진짜. 홍보를 왜 이렇게 못하냐. 바뀌지 않았어요.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시작입니다. 이제. 네, 시작부터 정말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민영 처장은 이제 근데 이분은 이거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맞죠. 네. 근데 연구도 김민영 처장이 봤을 때 정치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왜 이럴까? 저는 일종의 정책이나 노선을 중심으로 한 개파 정치 그룹이 안 만들어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파는 없고 개파만 있냐? 그렇죠. 사람들에 따라 이제 줄 서는 형태의 정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늘 문제라고 하면서 이걸 못 바꾸는가. 저는 그러니까 딴 자리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면 민생파를 해보고 싶다. 민생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저랑 같이 입당한 우리 오성규 처장 같은 경우는 녹색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저는 그런 어쨌든 가치나 노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관철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경쟁하고 누가 당권을 쥘 건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사람 따라서 이번에 될 거예요. 이번에 되죠. 네. 지금 김민영 처장이 얘기했던 그 고민 있잖아요. 제가 그냥 짧게 답변 드릴게요. 개파를 해체하자라고 하면서 모여서 그게 또 개파가 돼요. 개파 해체를 위한 개파 모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시스템 공천이 안 돼서 그래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개파는 해체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 되잖아요. 그럼 당장 20대 국회 등원하자마자 법률안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의정활동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개파 보스가 어떤 정치 행사하는데 가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출석해서 투표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에 그 난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20대 국회 적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요. 의정 활동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문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지. 정파 모임이 생겨요. 네. 자,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됐죠. 예, 뭐 기대가 이번에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연결해서 보면은 그 시스템 공천이 다 된 상태에서 넘기셨잖아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쿨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개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천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대위원들 해놓으신 거 보면 이분이 누가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해도 즉답이 나온대요. 기자들 얘기가. 근데 그 즉답이 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답이래요. 좀 과한 답변도 하시고요. 괴멸. 괴멸은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멸한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의장을 거부하고 계속 무력 충돌 위주로 간다면 북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 말이었는데 자멸이 괴멸로 나왔답니다. 약간 부담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보수 쪽에 계시던 분이 우리 당에 오셔서 그래서 약간 그런 부담으로 나오신 걸로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즉답이 나오는데 이분이 거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번 공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한 번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될 사람을 내보내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다른 말로 당선 가능성.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아니 이제 그렇게 시원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속으로 갖고 있으시니까 즉답이 나온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기영 여러분들이 꼭 될 변호사,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기영 변호사는 딱 보니까 될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네, 약점이 뭐예요, 근데? 약점이 아니라 아까 그 정치 관련해서 저도 이해를 좀 못했던 거 내지는 좀 아쉽다라는 게 그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적 의사결정에 대한 네. 불복하는 문화. 네. 이거 왜 극복을 못하냐.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존중하거나 이런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존중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졌잖아요. 네. 탈당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집권했는데 승복했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 새누리당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그 조직적 저력이 아닌가.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만드는가. 우리는 더 이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고 키워나가야 되고 형성해야 되는데 어떤 집단적 문화가 형성됐으면 그 결정이 설사 내용이 틀리더라도 함께 만들어내고 좋은 말씀이세요. 다음에 한 번 더 내부 설득을 해가지고 바꾸고 그런 게 우리가 좀 강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왜 이번에 저 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일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모습이 반복될까. 그러니까 정당 강화자 그런데 정당의 질서 이런 게 적어도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 제도는 있는데 문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승복 문화가 없는 이유는 의심병과 오해병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의심병과 오해병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치유는 당의 투명한 운영이에요.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류가 당권 칼자를 쥐면 그냥 자기 개파만 다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짚어내는 그 뭐랄까 이렇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의심병이 뿌리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이번 20대 총선을 계기로 그런 의심병 오해병도 나는 말끔히 치유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대 참 해결사로서.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욕심. 그런 게 있는 거죠.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박주민 변호사는 이해 안 됐던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국민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 인식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바뀌어도 그리고 정당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손혜원 위원장은 저기 들어오기 전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어요? 들어오기 전엔 몰랐으니까 그런 거 없었고요. 없었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게 과연 이 사람들의 중심에 국민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그 한번 1선, 2선, 3초선, 재선, 3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가 올라가면서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점점 더 중요한 당직을 맡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은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논다 그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뭐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것이 뭐 자기를 위한 것도 있을 거고 다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편견들은 좀 많이 이제 제 스스로도 극복을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역할은 뭐냐면 우리 당과 국민들과의 사이에 있는 중간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국민들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얘기를 이분들이 여기서 생산하지 못하면 저는 사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걱정이 없는 게,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정강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짐이 지금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강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못 알아먹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그건 제가 알아먹게 그것은 하겠습니다. 알아먹게 하는 것은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면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당의 총선의 그 홍보에 이번에 신기원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모두 기대하셔도 돼요. 네. 제가 밖에서 지금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그걸 제가 해볼게요. 제일 많이 치는 게 우리 집사람이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용기를 드린다면, 그 지금 홍보실에서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하나도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스케줄만 달라 그랬어요. 타임 스케줄만. 왜냐하면 그 맨날 지는 거 봐서 뭐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맨 땅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이 그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질 제가 겁니다.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거부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이 네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일단 오늘 저희가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왔네요.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영입 인재들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진을 여기 오는 것도 다 돈도 안 받고 오는데 자기 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꼭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다음 네 주에. 사람은 특별히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홍보. 아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이 이거 있잖아요.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야. 그 내가 지금 부탁을 해가지고 당장 지금 허락을 예. 했잖아. 예. 나한테도 네 사람은 잘해야 돼. 아니 갑자기 멋져 보입니다. 아셨죠? 오늘 정말 잘 기회가 왔습니다. 있을 때마다 가장 존경하는 현역 정치인은 누굽니까? 정청래입니다. 바로 나와야 돼. 김민영 처장은 뭐 말이 없네.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디자인이고 브랜딩이고 하니까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자, 네 분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횡재하신 거야. 횡재했습니다. 최고의 자, 선물이네요. 그 제가 뭐 다음 법적인 문제 있으면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제 찾아올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전화만. 혹시 이혼 상담도 하나요? 이혼 상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안 돼? 개별적으로 그게 비공개리에. 좀 짭짤하다 그러던데. 짭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 보수가 높다며 그게. 이거 안 해봤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안 해봤어요? 그걸 이혼 쓰면. 소송은 제가 딱 한 번. 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 한 번. 성공한 게 실패야 거기는. 그런 거. 웬만하면 같이 잘 살라고 해야지. 아이씨. 자, 어떻게든 걸리게 되는 질문이에요, 진짜. 어떻게 대답해든 걸리게. 그다음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안해 주는 사람이나 어떤 문구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제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김구 선생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걸 꿋꿋이 버티고 간 김구 선생도 있는데 내가 이런 조그만 어려움, 내가 이거 어려워하는 것이 사치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제 삶을 혼자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20대는 이제 학생운동 민주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은 이제 로펌 변호사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통일 화두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내 스타일이네. 개성 또는 이제 남북 경협법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하는지 또는 중과서 개혁개방 문제. 근데 쭉 그 보면서 항상 동요가 있습니다. 네. 마음의 동요, 이게 옳은지 이렇게 공방에 써먹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책에 그 나오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속에 뭔가 이게 이 옳은지 그런지 동요는 있는데. 오늘 저 개성 저렇게 철수한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조금 전에 그 잠깐 올렸는데 네. 최근 몇 번 한 일주일 동안 쭉 보면서 네. 관련 글들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성 폐쇄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해서 폐쇄하는 거 이건 정말 악수라고 봅니다. 악수죠. 악수 중에 악수라고 악수 봅니다. 중에 악수.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큰 효과도 없으면서. 그 전에 중국 사례를 하나 들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때가 70년대 말인데 그때 시작을 했다가 89년도 6.4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개혁개방을 초기에는 어느 나라가 들어왔냐면 미국 자본도 아니고 독일 자본도 아니고 중국 화교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대만 쪽이나 동남아에 있던 왜냐 고향이니까 그래서 믿고 왔고 그 사람들이 꾸준히 온 것을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독일 사람들이 90년대 들어갑니다. 미국은 그보다 더 늦게 들어가고. 근데 89년도에 그 천안문 사태가 터지면서 이 시스템이 도대체 신뢰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회의 또는 번뇌 이게 확 퍼졌다가 뒤늦게 이제 이걸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게 바로 등소평의 남순 강화라고 92년부터 몇 년 하지 않습니까? 남순 강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등소평이. 그것 때문에. 한참 했다가 겨우 이제 90년 중반 넘어가면서 회복이 돼요. 지금 개성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취약한 제도죠. 외부의 공격도 많고 기본적으로 북한 땅에 있는 남한에서 투자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획해도 날아가는 거고 남한이 획해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북한이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 북한이 실수입니다. 근데 남쪽에서 이번에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공단을 보면서 오늘 또 뭐 저기 통일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해가 있으면 어떤 좀 보상할 것처럼 뭐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런 검토를 했다는데 보상을 못 해요, 그건. 근데 그건 절대 중요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부차적 이슈고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다시는 안 들어가지. 돈을 이제. 얼마를 보상해 줘도 앞으로는 그걸 그렇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해외 투자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평가하는 게 자기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여기 투자를 유치받는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에 대한 것은 신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금 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게 아프다는 겁니다. 오기영 변호사는 본인이 위로받은 사람 문구를 얘기했더니 개성공단을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 끊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개성공단 전문가입니다. 5.24 조치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왜냐하면 북한을 피해를 주려고 5.24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 국감 때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피해액을 제가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5.24 조치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제 단절이죠. 그럼 북한이 굉장히 고통받고 제재를 당했어야 되잖아. 북한은 직접 피해액이 2조 3천억. 우리 남한은 얼마 있는지 아세요? 9조 4천억. 그러니까 5.24 조치를 해서 북한을 제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봤어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부국이 어려워도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유일한 숨구멍이 개성공단이었는데 저런 판단을 이 했을까? 숨구멍을 막아버린 거야.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렇죠. 거고.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규탄하고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교라는 것은 해야지. 대화의 채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민족적 악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와 공존 그다음에 경제적인 교류 내지 경제 통일 이 두 축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에서 이런 이제 핵실험도 하고 또 미사일도 쏘고 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이죠. 네. 그리고 그걸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나름의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남과 북 사이에서의 교류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래의 어떤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실제 이것이 바로 이 북한의 도발을 바로 제어할 수 있는 카드인가 그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도발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억지로 좀 이상한 조치까지를 취하면서까지 미래의 씨앗을 지금 막아버리는. 이거 보고 이제 제재를 위한 제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전문가들 없나 외교나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보시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최근 얼마 동안 쭉 권력 핵심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보도되는 걸 보면 이게 이 이념 논쟁이 아니고요, 좌우 논쟁이 아니고 많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건전한 이 국가 이익이나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평화의 통로, 대화의 통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 최근 글들 보십시오.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부의 일각에서의 생각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좀 과도한 조치가 취한 게 아닌가.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그냥 박근혜 정부가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 문제 자체가 후유증이 심각할 거다. 네. 그 개성공단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이것은 특집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것은 따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외교? 지금은 본인의 외롭고 힘들 때 위안이 되는 사람이나 글귀 이걸 지금 얘기하는 순서입니다. 김민영 차장님.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 했어요? 누가 하셨나요? 어디 영화? 요기베라 호수 네. 야구 선수 이용 양키스 감독이었던. 네. 다시 한번요. 뭐 끝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야구는 9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0년 시민운동을 해보면 운동이 그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0개의 이슈를 다루거나 운동을 해보면 그중에 한 뭐 대여섯 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거나 이렇죠. 왜냐하면 뭐 정치권이 이런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고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 시민단체들이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이걸 다 틀어막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언젠가는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시민운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어쨌든 끝까지 한번 덤벼보자 뭐 이런 진짜가 나타났다도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오늘 날 새겼어. 네, 근데 오늘 내가 적당히 잘 끝내려고 그래. 예. 1시간 반 정도 하고. 오창석 아나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멘토 형이 말해줬던 건데 세상은 요청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멋있는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진짜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요청하는. 네, 세상은 요청하는 자의 것이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네, 세상은 요청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항상 요청하세요 나한테. 네. 해주시는 겁니까? 요청을 받을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사람이에요. 24시간. 그렇게 연락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던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었다라는 것도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을 만나 뵈러 왔을 때 돌아설 때 다시 행정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난 이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됐던 거고 제가 박용호 대표님이라고 하는 11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을 만나 뵐 때도 창구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영상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영상 편지 링크를 그분한테 보내서 또 만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그 요청을 하면은 답이 항상 왔던 것 같아요. 그 답이 거절이든 성공이든 그래서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항상 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 참 요청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두드려라라는 거죠. 우리 네. 박진민 변호사는 저는 뭐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돌리고 싶다라는 말, 돌려야 한다 뭐 이런 말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떤 국민들이 큰 선택을 좀 하셔야 될 상황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들을 내셔야 되는데 저한테도 그렇고 국민분들에게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말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 예. 그렇구나. 손혜원 위원장은 뭐 외롭고 힘들 때가 없잖아. 네? 저한테 이렇게 질문 오늘 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같은 영입 인사잖아요. 영어. 제가 어디 강의를 갈 때 청년들한테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했을 때 학자금 융자 통장이 4개가 있었어요. 졸업하실 때. 네.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갚았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외국으로 가고 유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갚아야 되고 이제 처녀 가장이었다고.
근데 그때 사실 좀 힘들고 좀 열받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난 못하잖아. 저는 이제 생계가 또 딸려 있으니까 식구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지금 눈앞에 이 일만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보면 피곤하니까. 멀리 보면 짜증나잖아. 네. 나보다 못한 것들이 가가지고 뭐 하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만 몰두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등산 갔을 때도 막 따라가기 어려운데 얼마큼 남았어요 하면은 그 등산 그 선배들이 꼭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앞에 일만 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워하는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힘들 때는 멀리 보지 말아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그 일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지금 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눈앞에 이 선거만 생각하세요. 눈앞에 선거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사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뭔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네. 예. 자, 실감 나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방청석에서 온 질문을 하나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건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1분 스피치인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그것은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십시오. 방청석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오기형 광주 필승을 위해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앙당의 관심입니다. 광주 선거는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광주 선거 지면 우리 선거 집니다. 반드시 광주 선거에 관심 가지면 우리 이깁니다. 반드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둘이 가졌기 때문에 다 갖는 거야.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오창석. 네. 갑자기 총선에 뛰어드셨는데요. 선거운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인력은 확보하셨는지. 인력은 확보하지 않았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4대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 3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꾸려져서 우리 지역구에 다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네. 그 학생들이 투표하지 않던 학생들이 돌아가서 부모님 설득하고 그 친구들 다 투표하게 만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될지도 모르겠다. 박주민. 예. 네. 이거 왜 또 내 칭찬을 했지 이렇게. 파파이스 출연 이후 인기가 급상승하셨는데 파파이스 누구 때문에 출연했죠? 예, 정청래 의원님 네, 사랑합니다. 느끼셨는지요? 또 출연해 주세요. 파파이스. 그거는 정청래 의원님 불러주셔야. 그렇지. 예. 이건 뭐 다 내 손 안에 달려 있어. 예. 여기까지 내 칭찬이었고요. 전 세월호 주제 발표하실 때 너무 멋졌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네요. 그냥 평가로. 자, 그리고 이제 김민영 참여연대 출신으로 현재 야당의 상황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무지하게 이건 내가 또 대표로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자, 사과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무기력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혼돈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아주 체계적이고 유능한 정당으로 발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근데 앞으로 좀 잘해야 되잖아. 우리가 네. 같은 당원끼리. 잘해야죠. 예. 사과할 일은 아니고. 오기형. 이분의 질문이 수준이 있네. 보니까 딱 맞는 질문했어. 북한 위성 발사로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우리 정부는 확성기 추가 설치를 한다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말 있다면. 이미 말씀을 다 드려서 개성공단의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너무 작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남북 관계를 북한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또 남쪽에다만 맡기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뭔가 이게 서로가 한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한반도의 변화와 발전, 평화 공존을 위해서 변할 게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도 할 게 있다. 이쪽 저쪽 몰아붙이지 말고 대화의 통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은 내 꼭 하고 싶다. 자, 권력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박주민 변호사.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국민분들이 쉽게 정치를 감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수단을 좀 만들어서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분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좋네. 더불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만 안 하겠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민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는 안 하도록 절대 안 하겠다. 약속.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기영 우리 변호사님.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거 하고 싶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남북 경제 통일, 동북아 시대입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섬으로 갇혀져서 반도로 사는 거 이거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미래도 없고 우리들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북한을 통해서 만주로 중국과 시베리아로 연결돼서 함께 사는 그런 세상 이게 왜 필요한지 또 대중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 화두를 던지고 그걸 서로 교감하면서 이해하는 또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안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정청래처럼 살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제가 정청래 의원님과 같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행동으로 최대한 뭔가 해보겠습니다. 나 그리고 행동파야. 말이 많은 만큼 행동도 많이 해. 행동도 많이 해. 행동도 많이 해. 이제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제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김민영 처장.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저는 민생 현장에 늘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 민주당이 가장 잘한 일은 저는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현장에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을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정치화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능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 방언이야. 실패. 다른 말로 풀어주세요. 가성비 비싼 거. 예. 그러니까 정치가 내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나한테 좀 덕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자, 현장에 뛰어들어서 느낌이 있는 정치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안 하겠다. 잘은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시민과 떨어져 있는 아까 내내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과 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무관한 우리끼리의 정치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군요. 볼수록 정청래하고 비슷해. 네, 고맙습니다. 네. 오창석 아나운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네. 그 역대 대학생이나 청년 투표율이 한 30%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1차적 목표는 50%까지 끌어올리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 청년 투표율을. 그거 너무 약해. 70%. 70% 하겠습니다. 참여 정치.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내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대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냐면 내 눈앞에 있는 자격증 따는 게 힘들고 내 눈앞에 있는 학점이 힘든데 무슨 꿈을 가지라. 그러면 꿈보다 더 힘든 정치는 절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가 내 꿈을 조금 더 가깝게 당겨줄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더라도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들의 얘기를 항상 그 연결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조사해 와봐 이 네 글자 안 할게요. 직접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얘기를 직접 듣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가 했던 동아리는 왜 그 취직의 한 줄로 끝나는 걸까?
내가 했던 동아리가 직업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거기서 언제든지 도전하고 실패해서 다시 패자부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안 돼. 네, 다 지켜야죠.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뭐 하고 싶어요? 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 질문하면 어떡해. 네?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네. 그 국회의원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제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살아왔지만은 디자인은 이 사회가 이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저절로 성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 경쟁하고 물론 그 안에 권익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가 이제 전통문화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우리한테 중심이 됐고 우리 정신적인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것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그 전통문화, 전통공예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모든 돈이 다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물관도 하나 냈고 지금도 공방을 4개를 제 월급 받아서 다 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뭐 된다면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전통 문화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의 뿌리가 그 한국의 전통 문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통 문화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가장 뿌리 깊은 가장 가치 있는 문화가 백제 문화예요. 근데 이게 패자의 논리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우리 이제 백제가 망하면서 나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 다 내려가서 거기서 그 나라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보면은 그 백제 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창고에. 보물창고. 거기 박물관에. 그런데 그걸 저는 해마다 가거든요. 가는데 아무도 여기 호남에서 매일 국회의원들 나오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호남을 살리는 길은요. 공장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백제 문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금자 그 출자 왕관 통일신라 시대 그 왕관이 굉장히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 75년인가요? 무령왕릉이 안 나왔으면요. 그 출자 왕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무령왕릉의 그 금관은요. 그 금속공예 기술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뿌리를 찾아서 뭔가 학술적으로 셋업을 해서 후손들한테 내려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운해에서. 네. 답답하죠. 오늘 이 작가가 처갓집에 가 있는 사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하셔도 되겠는데. 진짜 나타났다.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박준 변호사. 일단은 저는 그 세 분 말씀하고 손 위원장님 말씀까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배울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야.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오만합니다. 자 오기영 변호사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런 프로그램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예. 아 우리 저는 이거 좀- 매주 해. 저는 이거 모든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다 네. 새롭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김민영 처장님은? 요즘에 이제 한 4년 만에 TV 토론이라는 걸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게 한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 받고 하는 네. 이런 유의 토론도 바뀌었던데. 요즘은 훅훅 들어와야 돼.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런 유형의 토론 네. 대담에 대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되면 그런 걸로 고민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오창석 어쨌든 아나운서. 정말 도와주실 분 두 분을 딱 네, 만난 네.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창석 저는 아나운서. 오랜만에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욕 없는 팟캐스트 오랜만에 진행해서 굉장히 귀가 근데 청정해진 오늘 것 같아요. 무지하게 욕 봤어. 그래서 많은 도움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함께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군이 생긴 것 같아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재 영입을 할 때 뒤에 백드롭에 쓰이는 문구가 사람이 온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온다라는 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귀 중에 한 글귀로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귀 중에 한 글귀랍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한 우주가 더불어민주당의 속속들이 입당을 한 거죠. 박주민의 우주, 오기영의 우주, 김민영의 우주, 오창석의 우주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고 그 전에 손혜원 우주는 미리 와서 일하고 있었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 중에 안 한 게 있어요. 혹시 입당한 걸 후회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안 했어. 혹시 그렇다 그럴까봐. 그럴까봐. 그래서 후회가 되더라도 말하지 마. 나는 저런 말 한번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왕에 나선 길 시작한 길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 있기를 바라며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아까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아까 사진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지를 생각을 해서 논의를 해서 안 해서 그걸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 작가가 사회를 보지 않는 오늘 진짜가 나타났다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 작가 어떡하냐 앞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의견이 73%. 우리 당의 당명을 새로 만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입니다. 2016년 국민과 더불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국공립시설에 보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전업주부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채울 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 하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학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학법 노동자와 더불어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진정한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더불어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저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위한 대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들과 더불어 해주십시오.
노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항상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국민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과 항상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꼭 더불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더불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꽃다운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위안부 협정 원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2번, 3번 죽입니다. 2번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배격하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도 잘못된 한일 협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강한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서민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과 예리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참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입니다.